4월 26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났지만 추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이 차갑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중으로 법사위 심사를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팽팽한 신경전 속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JTBC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전 마지막 인터뷰가 방송됐죠.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며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직격했는데요.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오늘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살이고 침묵하는 건 양심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 연속 파행됐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불참했죠. 민주당은 의혹을 검증하는 건 국회의 책무라며 파행의 원인이 미흡한 자료 제출 때문임을 강조했는데요. 여야는 일정을 변경해 5월 2일과 3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박준혜 소통 역사, 그리고 정치회의 애청자 정회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좀 웃어요. 왜 이렇게 다들 이게 심각한 표정으로 이제 회의에 임하고 있는데 준비 많이 했죠? 네, 저는 항상 회의는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된다는 그래요?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제 기대해 보고요. 자, 신체커 이제 준비되면 나가면 되고요. 네. 왜요? 뭐 바빠요? 아닙니다. 나가겠습니다. 네, 준비되면 나가면 되고요. 류 실장, 조금 전에 이제 법사위 소위가 열렸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중으로 오늘 내일 일사천리로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인 거죠? 그렇습니다. 국장도 조금 전에 헤드라인에서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은 오늘 중으로 법사위 관문을 다 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어젯밤에도 법사위 소위가 열렸지만 여야의 이견차가 커서 논의에 진척이 없었는데 오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럼 법사위 속보를 잘 챙겨야 되겠네요. 법사위 누가 챙겨요? 네, 아무래도 신체커가 챙겨야겠죠. 그래. 네. 알았어요. 신체커 챙기래요. 네. 자, 박주민 의원이 조금 전에 서울시장 경선을 포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사위 일정으로 도저히 선거를 치를 상황이 못 된다면서 중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송영길 전 대표, 김진애 전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경기의 경우에도 김동연 대 김은혜 이렇게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후보들 더 있습니다만 일단 윤석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리전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저희가 톡쏘는 정치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룰 뉴스가 많은데요.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가야 할 길이라고 힘을 실었죠. 윤 당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첫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거라는 발언을 또 오늘 했습니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신구 갈등의 재현일까요?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가정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아이러니 그리고 검수완박 어디로, 역대급 열병식과 스태그플레이션, 마지막은 머스크의 트위터입니다. 네, 질문도 답변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어제 JTBC에서 방송된 문재인 대통령과 손석희 전 앵커의 대담 이야기입니다. 5년 전 촛불 시민의 여망을 안고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 그 소임을 다했는가에 대해서는 평가가 제각각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이 우여곡절 끝에 상대당으로 가서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는 현실입니다.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대통령. 다음 대통령은 한때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자 적폐청산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작금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그 다른 당의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된 것은 그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됐죠. 예. 그 부분의 발탁이 문제였나? 그 부분을 우리 편으로 이렇게 뭐 어쨌든 잘 했어야 뭐 됐었나? 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 아이러니, 네,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를 의미합니다. 문 대통령은 역대 가장 높은 임기 말 지지율로 자타공인 레임덕 없는 정부를 이끌었지만 결과는 정권 교체였습니다. 그 이유를 대통령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패배한 가장 큰 요인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작용했겠죠. 예. 정권 교체론이 가장 컸으니까요. 예, 그 억울한 점을 약간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한 번도 링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거든요. 대통령께서 선거전에서 링 위에 오를 수 없는 것은 그건 뭐 룰이니까요, 그죠? 별로나 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링 위에 올랐다면 결과가 다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얼마든지 이제 맞설 수 있고 선거에 도움이 됐을 수 있죠. 예. 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과오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를테면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준 부동산 정책이죠. 부동산 문제는 제가 5년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현 정부의 성과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정부의 성과라기보다는 예. 우리 국민들의 성과인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통째로 이렇게 부정하는 것은 사실은 그 선거판이라서 가능한 이야기지. 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단어, 아마도 내로남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스스로 높은 도덕성을 천명했던 정부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 청와대와 여당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중잣대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내로남불 뭐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부동산 문제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뭐 청와대 일부 참모들 문제도 있었고 늘 저쪽이 항상 더 문제인데 저쪽의 문제는 보다 가볍게 넘어가고 이쪽에 보다 적은 문제들이 훨씬 더 부각되는 그런 이중잣대도 예. 한편으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원칙 5가지를 내세우셨을 때는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하나의 선언일 수도 있고 실천 기준일 수 있었는데 이 적은 인원으로 아무튼 검증을 했다. 그러니까 그건 양해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나요? 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거는 뭐 당연히 안 될 이야기인데. 자, 그동안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던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였다. 검수완박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다만 속도 조절을 통해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란 질문에는 답변을 아꼈습니다. 검찰이 늘 그렇게 무소불위입니까? 그러니까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습니까? 아니, 저는 그거는 뭐 예. 거의 그냥 대한민국에서는 상식이라고 보여지는데. 통제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잠금 장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 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에 대해서 저는 뭐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제 대담 방송에 앞서 청와대에서는 임기 마지막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국민의힘에서 재논의를 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뒤였는데요. 자, 문 대통령은 중재안 통과에 힘을 실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루어진 그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조금씩 불만스럽더라도 의회 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계속 해나가야 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담과 기자간담회를 가장 유심히 지켜봤을 사람, 아마도 곧 대통령직을 이어받아야 할 윤석열 당선인이 아니었을까요? 자, 앞서 보셨듯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의 당선을 아이러니라고 칭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지난 시절에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그리고 국세청 등 정부 부처의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서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그 권력을 사유화했다라는데 국민들께서 상당한 피로감을 갖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한 배경도 바로 그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배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 배경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누구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아이러니 발언을 정조준한 것이죠. 또 윤 당선인의 입장은 헌법 가치를 무너뜨려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이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이 헌법의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에게 미래의 번영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픽으로 갈까요? 검수완박 어디로? 네, 검수완박 오늘도 뜨겁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선 검수완박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중으로 소위 심사와 전체 회의 의결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에 합의한 파기 시도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중에 법사위 심사는 완료될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장께서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달리는 민주당, 붙잡는 국민의힘의 형국입니다. 국민의힘은 재협상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도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정당성을 얻지 못한다는 논리인데요. 자, 중재안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 중에서 공직자 범죄와 이 선거 범죄를 포함한 4가지를 삭제한다라는 내용이 담기는데 정치인들에게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는 겁니다. 중재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정치야합, 셀프 방탄법이라는 국민 지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공직자, 선거범죄를 포함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기자는 재협상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야는 또다시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갔습니다. 박 의장 입장에선 중재안에 합의한 당사자들이 다시 중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난감한 일이겠죠. 예상대로 성과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며 당장 내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희로서는 기존 합의 사항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반드시 본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거의 사직생의 각오랄까요? 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장 경선 후보직도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사위 간사이자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지금은 선거 치를 상황이 아니다. 검수완박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의 입장에선 별달리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이 소위 쪽수에서 밀렸던 데다가 일총 추인까지 거친 합의를 스스로 뒤집어 버렸기 때문이죠. 또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서 중재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주문을 했다는 보도는 오히려 민주당에게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국회 상황, 특히 이제 향후 집권 여당이 돼야 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부터 그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어떠한 개입이나 주문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입법부의 최종 결정을 당선인 의중만으로 파기한다면 국회를 거수기 삼은 수십 년 전의 독재 정치로 후퇴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당선인 측은 현 청와대를 상대로 압박에 나섰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 형사 사법 체계를 흔들어 놓는 일을 졸속으로 문 대통령 임기 말에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뜻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뺏어버리겠다? 그럼 방송 마음에 안 들다고 방송 통폐합하는 건 뭐가 다릅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앞서 보셨던 문 대통령은 중재안 합의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이는데요. 자, 오늘 내일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의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픽입니다. 역대급 열병식입니다. 자, 북한이 어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기념해 역대급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밤 9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시작된 행사, ICBM을 포함한 군사 퍼레이드와 야간 에어쇼, 그리고 불꽃놀이로 이어졌는데요. 동원된 병력만 2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연단에선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력을 최대한 급속한 속도로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들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열병식을 통해서 지난 5년 동안 겉으로는 평화와 대화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단들을 개발하는 데 몰두해 왔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위협이 됐기 때문에 이를 억제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삼축체계 능력을 조속히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네 번째 픽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듣던 이 단어, 네, 이 불경기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경기는 계속 침체되는데 물가만 계속 오르는 아주 심각한 경제 상황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자,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 1분기 경제 성적표에 따르면 소비, 투자 전 분야는 침체됐고 오직 수출만 증가세를 보이면서 가까스로 경제 성장률 0.7%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3월의 물가 상승률은 4.1%에 달했죠.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직전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IMF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시아 지역의 스태그플레이션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모두 우리 경제에 좋지 못한 신호입니다. 자, 마지막 픽입니다. 머스크의 트위터인데요.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이자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머스크가 올린 트윗입니다. I love 트위터, 나 트위터를 사랑해. 그거 나 너 살 수 있는데? 라고 하자 그거 얼만데? 라고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자, 결국 머스크는 트위터를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영향력 있는 소셜미디어를 인수하려는 세계 최고 보호의 승리라고 평가했고요.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다. 트위터는 굉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화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손석희 전 앵커의 특별대담 1편이 방송이 됐고 오늘 2편이 나갑니다. 오늘도 이제 외교안보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예민하고 뭐 이런 이슈들이 다뤄질 걸로 보이고요. 어제 류 실장이 다 같이 모여서 보자고 그랬는데 신체커가 아주 매정하게 끊었잖아요. 봤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네, 봤어요? 사실 신체거 집에 가서 보고 싶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돼가지고 아쉬웠습니다. 그래요? 네, 좋아요. 어제 뭐 약속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국장이 치킨 안 먹어주셔가지고. 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어제 1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이제 상당히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이제 거침없는 그런 답변이 있었고, 역시 이제 손석희 전 앵커 예전에 이제 가까이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날카롭게 던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검수완박이라든지 또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검수완박 관련해서는 민주당에 힘을 좀 실어주는 발언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다. 검찰이 때때로
무소불위였다는 건 대한민국의 상식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 대한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검수완박은 나아가야 할 방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검찰에 대한 어떤 통제 장치를 갖춰야 될지는 끊임없이 보완을 해나가야 될 과제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거 며칠간 검수완박 관련한 속보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녹화가 이뤄진 게 지난주였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이제 반영이 됐고 관련해서 이제 어제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중재안은 잘된 합의라고 평가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여기에 앞서서 이 검수완박 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대목은 직접 들어보시죠.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 피해를 막겠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냥 그 편하게 국민을 덜먹이면 안 되죠. 대한민국의 정의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검찰 출신이자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찬반 의사를 밝힐 수는 있지만 반드시 저지한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공격을 할 때도 이제 비판을 할 때도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입장문을 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문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 후보자는 이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해서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이 국민 상대 공청회함은 없이 통과된 것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살이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강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당일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임 전에 이제 특별 사면을 할 것인가도 이제 관심거리인데 어제 대담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고요. 국민 공감대와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마음 아프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었고요. 자, 오늘 것도 좀 유 실장은 나갔네. 신체과가 챙겨야 되겠네요. 네, 신체과가 챙겨서 내일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법사위 쪽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네, 일단 소위는 계속해서 열리고 있고요. 지금 네. 국민의힘이 일부 조항은 좀 재논의하자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 중재안 그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오늘 법사위를 아예 넘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소위, 법안심사 소위 거쳐서 전체 법사위 회의까지. 전체 회의까지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네. 지금 오후 3시에 민주당은 의총을 해서 이제 그대로 가자 이런 입장 재확인했고요. 국민의힘도 4시부터 또 따로 의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에서 나올 이야기도 제가 네.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3시 의총을 열었고 관련해서 기존 안을 그대로 네. 고소하기로 결정을 했고 국민의힘 쪽 소식은 이제 속보가 들어올 거라는 얘기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신체과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 원픽입니다. 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은 아이러니, 윤 당선인 첫 임무는 헌법 준수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도 파행됐습니다. 결국 청문회는 다음 주로 연기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청문회 시한이 오늘까지인데 이걸 결과적으로 어긴 셈이 됐죠. 검수완박으로 경색된 국회의 모습 그대로 드러난 건데요.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첫날 청문회가 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는데 어떻게? 저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더 첨언할 것은 없겠습니다. 변호사님들끼리 오늘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정신통일껏 최대한 변호사님들끼리 계속 좀 협의를 하시겠죠.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째 파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료 제출 부실을 문제 삼은 건데요. 결국 한 후보자 측이 자료를 보완해서 다음 달 2일에서 3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다시 청문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 건 다행이지만요. 지난 7일 제출됐던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안 20일 안에 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런 인사청문회 법은 어기게 됐습니다. 오랜 국회의 전통이 법정 기일을 지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전통이 이번에는 깨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네, 합의에 앞서서 어제 이어 오늘도요. 인사청문회 열리기는 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만 진행이 됐고 30분도 안 돼서 산회를 했는데요.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한 후보자 측이 제출했다는 김앤장 업무 내역을 이렇게 판넬로 만들어서 들고 다시 한번 비판했습니다. 김앤장이 업무 내역을 줄 수 없다면 후보자께서 직접 업무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요청해서 받은 서류입니다. 한 일은 간담회 4번 참석이 다란 말입니까? 국민께서 이 해명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께서 총리 이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정관 예우의 끝판왕입니까? 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오늘은 참석을 했습니다. 제출이 어렵다고 했던 자료의 일부는 사실은 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출 요구를 했다면서 이게 무리한 요구인지 아니면 한 후보자가 비협조적인 건지는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외화와 관련된 자료는 전부 개인정보 활용 비동의로 제출이 안 됐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의 외화 거래 내역은 존경하는 우리 성일종 의원님, 전주혜 의원님, 최용두 의원님께서도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외화 송금 내역, 외화 저축 현황, 해외 계좌 개설 현황 등 외화 관련 자료는 하나도 안 내셨습니다. 이게 정말 의미 없는 자료입니까?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왜 요청하신 겁니까? 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요. 후보자의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동산 거래 내역 요구를 한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아버님께서는 82년, 어머니께서는 9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요구하진 않습니다. 이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 거래 내역까지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네, 김 의원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공개된 청문회에서는 정책 검증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의 발언 다시 언급했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 이어진 겁니다. 사실 이런 신경전이요. 청문회마다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례 없이 인사청문회 법까지 어겨가면서 청문회 일정을 미룬 데는 다른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장관 후보자 임명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동의 필요 없지만 총리는 본회의 표결, 즉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지명 전반에 관여했다는 책임 총리로서의 한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건데요. 앞서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한 후보자 청문회 연계하겠다는 말도 했었죠.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한 후보자를 향해서 장관 후보 교체를 건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말은 책임 총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시작에서부터 허수아비 총리가 된 것이 아니냐. 한덕수 총리는 인사청문회장에 나와서 앉아있을 게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한테 빨리 가서 문제 있는 장관 후보들을 교체해달라 이렇게 건의해야 되지 않나. 네, 국민의힘은 새 정부 발목 잡기다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 후보자가 내각 전체의 책임을 지도록 한 만큼 민주당에서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새 정부의 출범 자체에 대해서 차질을 빚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겁니다. 한덕수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서 장관을 임명했고 부처와 내각이 총리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려놨기 때문에 이게 이전 정부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맞춰줘야 되는데 그 자체에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그 자체를 발행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네, 다른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거론한다면 1순위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죠. 자녀의 의대 편입학 당시에 아빠 찬스 의혹에 더해서요. 딸이 이 경북대 의대에서 정 후보자의 수업을 들었지만 학교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아빠가 이제 학점을 준 셈이 되는 건데요. 국립대 교원 신분인 경북대 교수 재직 당시에는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5개 외부 기관에서 활동해왔다. 이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딴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딸에게 학점 준일도 떳떳하신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 후보자의 거취,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느 정도 정했을 거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른 장관 후보자의 관심을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일종의 화살바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안 나올 수 없을 겁니다.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정리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들이 볼 때 이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먼저 털어버리면은 화살이 다른 데 또 간다.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정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또 다른 장관 후보자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동문회장으로 있던 풀브라이트 재단에서 딸뿐만 아니라요, 아들과 부인까지 모두 장학금을 받았다는 보도 나왔습니다. 아빠 찬스의 확장판이라고 할까요? 한국외대 총장 시절의 셀프 겸직 허가 의혹에 이어서 딸의 생일을 고쳤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원래 출생신고면 빠른 생일로 1996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지만 생일을 고친 뒤 1년 늦춰졌습니다. 자녀를 강남학군에 입학시키기 위해 일부러 생일을 바꾼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네, 청문회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늘 행보 짚어보겠습니다. 인천을 방문했는데요. 윤 당선인 측은 지역 균형 발전과 민생에 방점을 찍은 일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인천 영종과 신도간 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했는데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인 유정복 전 시장과 동행을 했습니다. 유정복 후보와 인천이 지역구인 배준영 의원 이 현장을 같이 둘러보면서요. 신도에서 강화까지 추가로 도로를 건설하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당선인에게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즉답은 하지 않았지만요. 강화도에 놀러 갔었던 본인의 경험 떠올리면서 공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포에서 강화 가는 도로가 요새도 이렇게 주말에 많이 밀려요. 많이 막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잘 된 게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덜 하려나? 아우 저기는 많이 뭐 막히는데요. 주말에 뭐 좀 바람쐬러 가려고 해도 너무 차가 많아가지고. 네. 우선 이 소식이 저희가 이제 그 계양 강화간, 그러니까 서울 강화간 고속도로 사업을 저희가 추진했는데 이게 예타가 통과돼갖고요. 한 3, 4년 정도면은 이제 강화 가는 길이 이제 얼마될 것 같습니다. 강화 안에서도 네. 뭐 다닐 수가 없어. 일단 들어가면은 도저히 뭐 길이 너무 밀려서 식당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네. 결국 그 새우깡 먹고 나가고. 네,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 지역을 방문한 것 선거 개입의 일환이자 이 보여주기식 행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유정복 후보와 동행한 윤 당선인, 정작 실무를 맡고 있는 인천시의 현 책임자는 부르지 않았다고 한 겁니다. 윤 당선인은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보궐선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인천 계양의 한 시장도 방문했습니다. 오늘도 영종과 신도로 있는 건설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인천이 발전 가능성이 아주 무한하고 저도 대통령으로서 인천 지역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과 아시아의 발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윤 당선인은 취임식 당일 외교, 사절 등 귀빈과 저녁 만찬을 할 곳을 정했는데요. 바로 이 서울 중구의 신라호텔 영빈관입니다. 취임식 당일부터 청와대가 완전히 개방이 되기 때문에 시민 불편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는 어불성설도 유분수다. 밥값은 누가 내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고 취임식 예산 33억인데 여기에 추가로 고급 호텔에서 호화 만찬까지 하는 거냐는 비판입니다. 개방하더라도 청와대 구조상 얼마든지 영빈관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서민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국민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영빈관 사용으로 국민 혈세를 절약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이 호텔 만찬 행사로 대관료 정도만 추가될 뿐 비용 차이가 크게 없다 이런 해명을 내놨는데요. 단 하루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던 윤 당선인의 입장 연장선상인 듯합니다. 정혜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덕수 청문회 파행, 법정 기일 어겨,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고급 호텔 만찬 논란. 네, 관련된 얘기 하기 전에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만 좀 얘기를 하면요. 아까 이제 뉴스픽에서 제가 신체커랑 얘기할 때 민주당이 이제 3시에 의총을 열어서 기존 검수완박 중재안을 그대로 고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4시에 의총을 연다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국민의힘 의총 관련한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요. 일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검수완박 사태는 우리 모두의 책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을 믿고 민주당에 맞서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부패 완판 발언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은 민주당이 만든 전혀 근거 없는 협상이고 민주당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협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인도 하고 또 국민의힘 의총을 거친 그런 법안이긴 합니다만 일단 민주당이 만든 근거 없는 법안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주장을 했고 중재안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기 때문에 또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를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또 계획이고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여야 간에 좀 정면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의 판단 미스였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주민에서 박마커가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목이 메어요. 제가 하도 급하게 얘기하느라고. 목이 메이시나 봐요. 제 아니 네. 박마커 때문에 목이 메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속보를 너무 열심히 챙겨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되나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목이 좀 메었고요. 자, 일단 그 얘기는 저희가 주민에서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이 일본 기시다 총리를 면담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 단장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오늘 오전 일본 총리 관저에서 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직접 만났습니다. 10시 40분부터 약 25분 동안 면담이 진행이 됐는데요. 정 부의장은 취재진에게 한일 양국이 이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 바람직한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소개했습니다. 당초 정 부의장은 기시다 총리에게 취임식에 초청할 것으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취임식 참석 여부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 부의장은 별도 초청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일본 측에서 참석 계획을 결정을 하면 모든 성의를 다해서 예우하고 모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친서도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전달이 됐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당선인에게 고맙다고 전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 부의장은 친서에는 한일 관계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담겼을 거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과거사를 직시를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맺자는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정상 합의를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조속히 복귀하자. 김대중 오부치 간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 이후 그 정신을 토대로 해서 양국 관계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자. 네, 정 부의장은 일본은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이 자산 현금화에 대해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고 그 인식을 이제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고 말을 했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이렇게 부연을 했는데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해법을 마련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신채껏 내일 저희가 속보가 나오면 추가로 다뤄보겠습니다만 새 정부가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를 추진한다는 거죠? 네, 사실 일단 현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좀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금요일에 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인수위 역시 이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100일 로드맵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합니다. 이르면 내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네. 안철수 위원장은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라는 입장 밝혔는데요. 과학적으로 보면 실외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 감염 위험은 낮은 편이지만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가 실내에도 쓰지 않고 들어가면 감염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고요. 또 사회적 메시지와 국민의 행동 양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인수위는 방역계획관을 폐지한다는 방침도 밝혔는데요. 청와대 슬림화 일환으로 방역계획관을 없애고 대통령 직속 코로나19 자문기구를 만드는 방향으로 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방역계획관은 김호란 전 국립암센터 교수가 맡고 있는데요. 중대본과 질병관리청 위에 방역계획관이 있어서 옥상옥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코로나 특위를 이끌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다가올 또 다른 형태의 팬데믹에 적절히 대응하고 혼선 없는 방역 대책을 위한 거버넌스 재조정이 가장 중요한 차기 과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채껏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상습 교통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네, 최근 이 8개월 동안 약 20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합니다. 주정처 위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등의인데요. 과태료 액수가 총 94만 한 9,500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원희룡 후보자가 관련해서 이 사과 입장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책임자로서 교통법규를 세심하게 준수하지 못해 사과드린다. 이 경선 기간 중에 원희룡 명의로 이제 캠프에서 4대의 차량을 대여했는데 네. 운동원이 별도 운영을 한 것 같다라면서 정중히 사과드리고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실 발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덕수 청문회 파행 법정 기일 어겨 윤석열 취임식 고급 호텔 만찬 논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눈길을 끄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백다희의 해시태그입니다. 오늘의 소식들 먼저 해시태그로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첫 번째 소식은 주차장 침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등은 지난 2020년 8월 5차례에 걸쳐 윤 당선인의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취재를 시도했는데요. 검찰은 이들을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 조민 씨에 대한 무리한 취재 시도를 언급했는데요. 윤석열의 주거평온과 조국 딸의 주거평온은 차별적으로 보호받는다며 검찰의 처분을 비판한 겁니다. 한편 이명수 기자는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한 인물로 김 여사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투병중 별세입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가 향년 76세의 나이로 투병 중 별세했습니다. 이회수 작가의 장남이자 영화 감독인 이한월 씨는 마치 밀린 잠을 청하듯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다며 아버지의 임종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폐렴으로 응급실에서 사투 중인 아버지의 근황을 SNS를 통해 전하기도 했는데요. 고인은 생전 온라인을 통해 독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정치적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 트위터 대통령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힘들어도 버틴다는 뜻의 존버라는 유행어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의 별세 소식에 유명인과 누리꾼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의 해시태그는 고의 추락입니다. 미국 스노보드 국가대표 출신 유튜버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비행기를 고의로 추락시켰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유튜버 트레버 제이콥은 내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프로펠러가 멈춘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펴고 뛰어내리는 모습이 생생히 담겨서 2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진위를 의심하던 미국 연방항공청은 그가 고의로 추락 사고를 냈다고 결론짓고 그의 조종사 면허를 박탈했는데요. 제이콥은 조회수를 위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다며 결과를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백다희의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아는 형님의 또 이번에 나왔던데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예능도 괜찮아요? 그래도 예능이 좋아요? 정치부회가 좋아요? 정치부회가 가장 좋습니다. 아, 좋아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경기지사 자리를 놓고 맞붙게 됐습니다. 두 후보는 서로를 향해 윤석열 아바타다, 실패한 경제부통령이다 나를 세우면서 본선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서울시장 국민 경선에 돌입했는데요. 당 지도부가 일정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해서 TV토론 없이 1차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봅니다.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새로 물결 김동연 전 대표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했죠. 결선 투표 없이 후보 자리를 꿰찼는데요. 경선에서는 경쟁 관계였지만 우리의 목표는 같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를 승리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모든 후보님들과 힘을 합치겠습니다. 용광로보다 뜨겁고 강철보다 단단한 원팀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쉽게 원팀이 구성될까 싶은데요. 유전자 검사라도 할 기세였죠. 김 후보에겐 민주당 DNA가 없다며 반 김동연 연대에 깃발을 들었던 기존 민주당 후보군들. 치열한 2등 전쟁을 펼쳤지만 결국 헛물만 켠 셈이 됐습니다. 물론 남긴 것도 하나 있긴 합니다. 치열한 명심구의 추억, 특히 이 발언은 두고두고 기억될 듯 싶습니다. 특히 이재명 고문이 안심을 좋아해요.
안심 고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후보님한테 사실은 마음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등심보다 안심을 좋아합니다. 본격적인 본선 경쟁을 시작한 김동연 후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향해 포문도 열었는데요. 딱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당선자의 뭐 아바타 대변인 아닐까요? 네. 본인의 능력보단 이른바 윤심을 등에 업고 후보가 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유승민 그 후보께서 자기는 윤석열 당선자와의 대결에 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김 후보와 이게 했을 때에 이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대결보다는 이 정치 대결로 가지 않을까 좀. 김은혜 후보는 정책 대결 상대가 못 된다는 거겠죠. 현재 경기 지역 판세 보시는 것처럼 김동연 후보가 김은혜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강용석 후보까지 포함하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김동연 후보 입장에선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겠죠. 민심보다 당심에 힘입어 경선에서 이겼다는 평가를 받는 김은혜 후보. 당심은 곧 윤심이다. 김은혜 후보를 윤심에 꽁꽁 묶어두고 싶은 모양입니다. 지난 대선 결과를 봐도 나쁜 전략은 아닌 듯 싶습니다. 반면 김은혜 후보는 현재 이 지지율 언제든 역전시킬 수 있다고 자신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에서 다시 뒤집히면서 후보 지지율까지 낙하했던 현상을 봤습니다. 네. 그렇지만 김은혜는 김은혜입니다. 김은혜는 김은혜다. 윤석열 아바타란 딱지가 내심 불쾌했었나 봅니다. 김은혜 후보 당하고만 있을 성격은 아니죠. 곧바로 되치기에 나섰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김동연 후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무책임한 경제 부통령이란 겁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폭등의 큰 책임인 분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일처럼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셔서 놀랐다는 주민분들을 많이 뵀고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한마디로 미래와 과거의 싸움이라 봅니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와 정권 교체에 성공한 윤석열 정부의 싸움이란 건데요. 실패한 과거 인물로 내몰린 김동연 후보, 오히려 과거와 싸우고 있는 건 김은혜 후보다 다시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저격수란 점을 꼬집은 겁니다. 정책이나 경기도민의 삶보다는 뭐 대장동이나 뭐 이재명 지우기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것으로 이 선거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사실 두 후보의 정치적 입씨름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쟁과도 같죠. 정답이 없는 말 그대로 정쟁입니다. 결국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할 텐데요. 두 사람이 내세운 공약, 교통과 주거에 나란히 방점을 찍었습니다. 심지어 내용까지 대동소이합니다. 30분대 출퇴근 교통혁명으로 도민 여러분께 매일 1시간씩 여유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지하철보다 3배 빠른 GTX로 30분대 출퇴근 시대를 열겠습니다. GTX ABC 라인 연장하고 DEF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지하철 5호선, 3호선, 6, 7, 8, 9호선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주민분들이 더 이상 이렇게 서울 출근길을 1시간 반 이상 길거리에 아깝게 허비하는 일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주택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공공주도,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서 또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주민들께서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년이 넘어서 그 녹슨 배관을 끌어안고 사셔야 되는 분들이 1기 신도시, 5개 신도시 분들이죠. 예. 그래서 여기는 그 노후 아파트의 경우에는 정밀 안전 진단 규제를 좀 완화해서 웬만하면 면제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요. 다만 정책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가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다행스럽게도 이 점에 있어선 두 사람의 방점이 확연히 다릅니다.
중앙정부에 34년 있었고 예. 또 나라 살림을 10년 이상 살았고 네. 또 경제 총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체 SOC 투자를 총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하는데 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획을 그었던 네. 투자 유치 그리고 도민의 삶을 나아지게 했던 배경에는 경기도지사가 대통령과 담판을 벌이고 그리고 타결짓는 현안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 경기지사 선거, 지난 대선의 영장전으로 보는 시각도 많죠. 때문에 중앙 정치권의 외풍을 피해갈 수는 없을 듯한데요. 당장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검찰개혁 이슈. 역시나 두 사람의 타깃은 분명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검찰 정상화는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요. 예. 이번에 이와 같은 번복하는 것을 보면서 윤심이 실렸다. 이 당내 민주주의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무슨 의회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지. 70년 사법체계를 뒤집는 거는 그것은 이렇게 쉽게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장 수혜를 누리는 것은 대장동처럼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발벗게 자기하는 것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고문의 이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과연 몇 번이나 거론이 될까요? 한번 세워볼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민의 삶이 나아질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오늘부터 100% 국민 경선 일정이 시작됐죠. 그런데 투표 전에 TV 토론 한 번을 열지 못했습니다. 원래 어젯밤에 예정이 돼 있긴 했었는데요. 오늘 저녁 10시 반에 오마이뉴스 TV에서 3인 1차 토론을 갖고 내일부터 이제 1차 투표에 들어갑니다. 네. 내일 모레 투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2차 투표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후보군 가운데 한 명이죠. 박주민 의원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TV 토론이 무산된 겁니다. TV 토론이 열리기로 한 그 시각 박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 있었습니다. 오늘 낮 12시경 연락이 와서 오늘 저녁 서울시장 경선 후보 토론을 하니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당 관계자라면 누구나 오늘 법사위가 늦게까지 지속될 것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론을 한다고 갑작스럽게 통보하는 것은 무슨 생각이신지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박 의원 입장에선 황당했을 듯한데요. 오늘 당이 정한 정견 발표 영상 촬영 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사위 일정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172석, 공당이 주관하는 경선이 맞나 싶습니다. 결국 박 의원은 오늘 경선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번겹불에 콩구워 먹듯 잡은 경선 일정에 다른 주자들도 불만이 크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떨어지죠. 김진애 전 의원은 비대위가 서울시장 경선을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날을 세웠는데요. 저 완전히 이제 서울시장 경선을 네. 누더기로 만들었죠. 오늘 저녁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마지막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칙과 반칙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마지막에 응해야 되느냐 말아야 네. 되느냐 지금 마지막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3주 전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지만 자신의 정책을 제대로 알릴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라디오에 출연해서 본인의 공약을 무려 3분 동안 쉬지 않고 줄줄이 읊었습니다. 저는 제1의 공약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용산의 졸속 네. 이전으로부터 서울시 약쟁을 막겠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 큰 공약이 이거를 만드는 게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TV 토론조차 없는 상황에서 1차 투표라 김 전 의원에게 유리할 리는 없겠죠. 여기에 박주민 의원의 포기로 후보군이 김 전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 둘로 줄면서 경선 흥행을 위해 준비한 결선 투표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김 전 의원은 앞서 경선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죠. 지금이라도 경선 일정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촉박하게 경선이 진행되는 이유, 지방선거 후보로 확정이 되면 오는 30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 전에 경선을 끝내려 무리수를 두고 있다 날을 세웠습니다. 김 전 의원은 보관도 하나 내놨는데요. 문제가 된 의원직 미리 던지라는 겁니다. 국회의원직을 던져라. 국회의원직을 던지면 서울시가 그러고서 경선을 적어도 한 열흘 정도 저와 양자로 뜨겁게 한 서너 번 정도의 TV 토론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이 졸속과 오세훈 시장의 이 무능과 실패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서울시장 선거도 붐업이 되고 전체 지방선거에도 붐업이 될 것이다. 이게 타겟책입니다. 박주민 의원의 사퇴로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 됐는데요. 선당 후사, 당 경선 운행을 위해서라면 불쏘시개라도 되겠다고 선언했던 송 전 대표. 지금이라도 과연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이번 경선을 주관한 당 지도부의 입장은 차치하고서라도 말입니다. 서울시장 경선이 엉망진창이 된 근본적인 원인, 비대위의 헛발질에 있습니다. 컷오프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하더니 남들이 다 아는 히든카드를 모셔오겠다며 그나마 남은 기간도 다 흘려보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혹시 이거였던 걸까요? 새로운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게 좀 어떤... 서울 시민들의 눈길을 끄는 게 목적이었다면 성공한 듯 싶습니다. 다만 고운 눈빛은 아닐 듯 싶죠. 외부 인사 영입 실패, 여기에 경선 흥행은커녕 기본 일정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민주당 비대위. 누군가는 그 책임을 져야겠죠.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정치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이 리더들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무능한 것이야 각자가 책임지면 되고 그 결과야 본인의 몫에 한정되지만 공적 영역에서의 무능은 사실 공동체 전체를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죄악이 분명하죠. 그래서 최고 책임자의 무능은 정말로 용서될 수 없는 죄악이라는 생각이고. 네, 저희가 그 앞선 프로그램 썰전 라이브랑 같은 스튜디오를 쓰잖아요. 제가 아까 들어왔더니 정봉주 전 의원이 출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비대위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경기 경선의 경우에도 과연 민주당 열혈 지지자들이 김동연 후보를 찍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갈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생각도 내비쳤는데 물론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의 개인 생각이죠. 네, 아무튼 그런 식의 얘기를 들었고요. 조멘토가 목이 좀 안 좋은 모양이네요. 아까 제가 좀 이렇게 톤을 높여서 하다 보니까 이거 조멘토가 소리를 좀 많이 지르는 편이잖아요. 목청이 상당히 커요. 네, 가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옆에서 좀 많이 도와줘요, 류 실장. 네, 국장 이해해 주시는 것처럼 하면서 되게 지적을 정확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적해야죠. 네. 본인이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아까 정 의원분도 관련된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오늘 유 실장이랑 목을 좀 축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둘이 나중에 얘기해요. 자, 박주민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 경선을 포기했다고 아까 앞서 얘기했는데 일정을 도저히 맞출 수 없었다라는 게 일단 공식적인 이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주민 의원 현재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이 박 의원은 법사위 상황으로 이 서울시장 경선 토론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이 정견 발표 영상 촬영 일정도 참석 못할 것 같다면서 도저히 선거를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더 젊고 다양한 서울시의 미래를 시민들께 설명해드리고 싶었는데 늦어진 경선 일정과 국회 상황으로 이젠 그마저도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 여기서 도전을 멈출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의 포기 선언에 그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이 송영길 전 대표와 김진애 전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네, 박주민 의원의 경선 포기 소식이 알려지자 이 송영길 전 대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박 의원의 개혁적 도전 정신과 불안에 맞서겠다는 서울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도 결단의 고뇌를 읽었다면서 법사위의 리더로서 당장 검찰 선진화법 통과뿐 아니라 그 후속 작업을 계속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 폐해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하실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1차 투표가 진행 중이잖아요. 이제 박주민 의원이 중도 사퇴했기 때문에 좀 변수가 생긴 거 아니에요?
네, 민주당은 1차 투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사퇴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생긴 상황인데요. 송영길 전 대표나 김진애 전 의원 가운데 한 명이 과반 이상을 득표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논란이 예상되는 겁니다. 이제 박 의원의 표가 무효표가 될 경우에요. 그렇겠네요. 네. 네, 후보가 2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과연 결선 투표가 의미가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박 의원이 1차 투표가 시작된 이후에 경선 포기를 선언했죠. 때문에 일정 부분 사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TV 토론조차 열지 않고 1차 투표가 시작이 됐죠. 앞서 김진애 전 의원은 경선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김 전 의원 측에서 박 의원의 사퇴 등 변수가 생긴 만큼 재경선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앞서 이제 최근에 나온 경기 지역 여론조사는 이제 조멘토가 소개를 했고요.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새로 나온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송영길 전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그 가상 대결에서 이 오 시장이 49.7%, 이 송 전 대표는 36.9%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2.8%포인트 차이로 이 오차범위 바뀌었는데요. 경선을 포기한 박주민 의원과 가상 대결도 조사가 됐는데 역시 오 시장이 50.8%를 얻으면서 박 의원을 큰 격차로 따돌렸습니다. 지지율 격차는 16.1%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론의 판세가 좀 달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새 정부의 국정을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 47.5%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가상 대결에서 얻은 지지율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새 정부의 독주를 위해서 민주당 등 기타 정당의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6.9%에 달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과 거의 팽팽한 수준이죠. 문제는 이 송영길 전 대표 등 기존 민주당의 후보군이 이런 여론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 대등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임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제대로 된 후보를 구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선 흥행, 토론도 없이 투표, 박주민 경선 포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재안 합의 후 폭풍을 수습하는 데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윤핵관인 권 원내대표가 윤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거 아니냐는 뒷말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조금 전 의총에서 본인의 판단 미스였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봅니다. 그간 지알람으로서 이 지방선거 뉴스를 충실히 전해드렸었죠. 오늘도 당연히 지방선거 소식을 취재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복국장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 검수 완박과 관련된 인물에 초점을 맞춰보란 주문이었는데요. 순간 이 멘탈 완박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쥐어마신 이 복국장의 지시인 만큼 간신히 멘탈을 가다듬고 부랴부랴 오늘의 인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포착한 오늘의 인물, 위기의 남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민심에 반하는 중재안을 지체 없이 수정해 공직자, 선거범죄를 포함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기자는 재협상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권 원내대표 저만큼이나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원내대표 서명까지 완료된 합의안을 사흘 만에 뒤집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기 때문인데요. 애초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양당이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부패도 촉결하고 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을 했다. 중재안 수용에 대해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택한 고육책 정도로 받아들이는 기류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위기경보 2단계 주의가 떨어졌습니다. 주말 사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한 겁니다. 이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대해 서울 시민 10명 중 4명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이 잘못했다는 응답이 42.5%, 잘했다는 응답이 34%였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은 절반이 넘는 52.3%가 잘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 중재안에 대한 국민 여론은 매우 차갑습니다.
여야가 합의했다 할지라도 국민 동의를 얻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합의안은 정당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뒤이어 위기경보는 3단계 경계로 격상이 됐는데요. 윤석열 복심, 이른바 윤복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직접은 아니었지만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반대 의사를 드러냈는데요.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의 생각과 다르다면 이 법은 적용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부침이 있을 것이기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대표 한 후보자와 통화한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검수완박 중재안 재검토를 공식화했죠. 권 원내대표에게는 글을 쓴 후에야 재검토 소식을 알렸습니다. 사실상 권 원내대표가 패싱을 당한 꼴이 됐는데요. 슈퍼패스의 주인공 나와주십시오. 권 원내대표와는 사전 교감 없이 이 대표와 윤복이 일방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윤핵관인 권 원내대표로서는 체면을 구긴 셈이 됐습니다. 언론인도 많이 와 계시는데 저를 좀 윤핵관으로 안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권성동 의원, 원내대표가 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로 불러주시면은 제가 독립해서 우리 의원님들 잘 모시고 당을 바로 세우도록 또 당의 앞날이 아주 창창하도록 그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핵관으로 불리기 싫다던 권 원내대표, 그냥 윤지였던 걸까요? 네, 위기경보는 4단계 심각으로 격상이 됐는데요. 윤석열 당선인마저 간접적으로 이 중재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는 생각을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부권이 있습니까? 결국 권 원내대표 어제 급히 윤 당선인을 찾았죠. 궁지에 몰린 권 원내대표가 윤 당선인에게 SOS를 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는데요. 이 30여 분 가까운 면담에서 윤 당선인은 형사사법 시스템 개편 문제가 중재안 내용대로 졸속 처리돼선 안 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원내대표에게 이런 뜻을 반영해 재논의에 나서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잠시간 방문하셨고 말씀을 나눈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두 분께서 나눈 말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았습니다. 우왕좌왕하는 권 원내대표를 두고 이 중재안 합의 전에 윤 당선인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는데요. 크게 세 가지 설이 돌았습니다. 당선인 패싱, 당선인 승인, 그리고 의사소통 부족인데요. 당선인 패싱은 권 원내대표가 당선인과 별도 논의 없이 임의로 판단해서 중재안을 합의한 것 아니냐, 이런 썰입니다. 당선인 승인은 말 그대로 윤 당선인이 중재안 합의에 동의했다라는 추측인데요. 이 두 썰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 간 의사소통이 미흡했다라는 이 3번 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도 권 원내대표로부터 상황은 전해 듣고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불과 10여일 뒤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그 전국을 운영해가야 하는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말씀드리면 그것은 안 될 일이고요. 당연히 상황은 확인하고 청취하고 있었고, 다만 이 합의 당일에 이 둘 사이 의견 교환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이 부산 일정을 소화하느라 이 권 원내대표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날 그 국회의장과 양 원내대표 협상하는 과정에 그 시간대에 당선자를 저랑 같이 있었어요. 예. 예, 부산에서 같이 있었고 그래서 협상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당선자 입장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네. 그럼 믿고 맡기지 않습니까? 예.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 역시 내심 권 원내대표가 어련히 알아서 윤심을 잘 읽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당선인으로서 국회 일에 가타부타하면서 직접 개입하는 건 부담스러웠을 텐데요.
합의의 그 과정과 결정 모든 몫은 국회와 당이 잘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집권 여당이 돼야 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부터 그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어떠한 개입이나 주문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윤핵관이 윤심을 잘못 읽었다고 봐야 할까요? 이 권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 과정에서 무리수를 뒀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개인적인 경험을 중재안 합의를 위한 설득 근거로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권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수사 당시 중진 의원인 자신이 검사에게 모욕을 당했다라는 일화를 내세웠다는 내용인데요. 검수완박 중재안을 통해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사건을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황이 알려지자 당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그거는 그거고 개인적인 경험은 개인적인 경험이고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 또 다른 공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하나의 개인적인 경험이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 수 있지만은 그걸 중심으로 놓고서 이걸 판단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권 원내대표와 원내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조혜진 의원입니다. 적의 위기는 나의 기회겠죠. 윤핵관이 되지 못했던 서름을 오늘에야 푸는 걸까요? 윤핵관이 되고 싶었는데 꿈을 못 이룬 미생 윤핵관 조혜진입니다. 그래도 경쟁자로서의 예정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권 원내대표의 사퇴까지 거론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윤핵 지도부가 출범한 지 이제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안 하나 가지고 체제 자체를 비판하거나 부정하거나 책임져야 된다고까지 가야 될 것이냐 저는 좀 의문입니다. 반면 권 원내대표가 중재안 처리를 막아내지 못하면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여론도 있는데요. 특히 공직자와 선거 범죄 수사 부분만큼은 되돌려 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특히 공직자 그리고 선거 범죄 이 부분이 경찰로 넘어간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아마 대다수 의원들의 입장일 겁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 당의 동의로 통과가 된다면은 윤 당선자의 도덕적 그런 정통성을 완전히 허무는 겁니다. 위기의 남자 권 원내대표 중재안 합의 이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과연 무사히 시간을 되돌려 다시 윤 당선인의 신임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가수 린의 노래로 대신합니다. 갈수록 짙어져가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네, 자 지방선거 열심히 취재하고 있었는데 검수완박을 시키니까 멘탈 완박이다 이렇게 박마커가 얘기를 했는데 유 실장 납득하기 좀 어렵죠? 저한테도 오늘 낮에 계속 토로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유 실장은 준비하라고. 뭐 아무거나 시켜도 상관없잖아요. 네, 저는 뭐 늘 준비돼 있잖아요. 네, 늘 준비돼 있습니다. 네, 좋아요. 자, 앞서 저희가 이제 속보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안 합의에 대해서 의총에서 사과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재판단 미스, 그로 인한 여론 악화 부담을 당에 지우고 책임을 전가시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의원들의 중재 일부와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중재안 재논의 방침으로 선회한 배경에 대해선 여야가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의견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중재안 합의 전에 사전 교감한 건 확인이 됐는데 일단은 조심스러운 반응들을 보이고 있죠. 네, 입법부의 사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이 삼권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교감이 없었다고 하는 것도 이 권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신중하게 대응하려는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윤 당선인 측이 권 원내대표와의 소통을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이 개입설에 선을 긋는 것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집권 여당이 돼야 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부터 그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어떠한 개입이나 주문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 그 뒤처리를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국회 또한 청와대 거수기를 두는 흥신소 같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오늘 법사위 상황 신착화하고 유 실장하고 잘 좀 챙기도록 하고요. 오늘 정치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국장, 멘탈 완방인 사람 또 있습니다. 누구요? 네, 지금 사건 반장 팀에서 호되게 당하고 있는 백단장인데요. 왜 이렇게 또 이렇게